물리대회하고 화학대회, 올해 여름에 치러질 물리대회하고 화학대회 관련돼서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회 분석 이런 것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화학 먼저 하라고 하셔가지고 화학 먼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화학대회 응시 인원이 이제 뭐 1년에 한 번밖에 안 본 것도 있긴 했지만 한 뭐 3,000에서 3,500명 정도까지 갔는데 요즘은 인원이 확실히 많이 줄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수상 인원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까지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때 겠지만 인원이 많이 줄었다. 그래도 화학 대회라는 게 이게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직 조금 이제 저학력이거나 할 때 이제 요즘은 이과 쪽으로 많이 좀 상위 클래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되게 영재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 영재고 준비가 이제 2학년 가을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그 이전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한다면 이게 어떤 점이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학생 화학 대회라는 게 기본 개요는 지금은 연 2회 실시하고요. 2월달, 8월달 각각 여름방학 끝난 직후랑 그다음에 겨울방학 끝나기 직전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출제 범위가 고등 교과 과정만 아는 게 아니라 일반 범위를 다 봐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일반화학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게 고등화학 내용이랑 차이가 많이 나냐 하면 그건 아니고 일반 화학 내용을 100으로 잡았을 때 고등 과정에서 다루는 화학 내용이 70에서 80 정도까지는 된다. 그래서 고등 과학 정도만 하고 시험을 응시해도 어떻게 해볼 수는 있기는 한데 그 나머지 20, 30 부분이 그냥 나는 저걸 아예 안 해보고 포기하기에는 비교적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 단원들이라서 그래도 그거는 학생들이 이제 화학회 준비하면서 파이널 기간에 기본적인 개념들 정도만 좀 공부를 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작년부터 이제 2회 진행하면서 일반 심화로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반 심화 가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지금 일반 심화 두 개 분류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불만인 게 있는데 일반이랑 심화랑 둘 다 시험 범위는 일반화로 다 들어간다는. 물론 여기에서 문제 난이도 가지고 조절을 해놓은 거고 차라리 이게 일반은 고등교과 과정까지만 하고 심화가 일반화까지 한다 뭐 이런 식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뭐 학교에서 결정하시는 거라서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지금 현재 치러지는 시험은 사지선다 50문항 그리고 120분. 예전엔 이게 60문항이었습니다. 60문항이었던 것을 50문항으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감점제가 적용됩니다. 예, 맞으면 3점, 틀리면 마이너스 1점이라는 게 이게 보기가 4개짜리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랜덤하게 찍었을 때 기대값이라고 하죠. 기대값이 0이 되도록 맞추기 위해서 감점을 적용하고 있고요. 응시 자격은 이번 여름에 치러지는 거의 경우는 그냥 중학교 재학생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수상 인원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대상이 있고 금상이 있는데 화학 대회에서 대상은 뭐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요. 금상에서 제일 잘 본 학생, 1등 학생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상이랑 대상 포함해서 인원이고 은상, 동상, 장려상인데 퍼센티지를 보면 이게 대략 이제 동점자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비율이 약간씩 변동이 있긴 한데 여러 해 치러졌던 거 200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 비율이었습니다. 이게 총 응시 인원에 대해서 30%까지는 수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지금 수상 인원들에다가 한 3배 정도 하면은 그 해에 응시 인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일단 1회, 2회 이렇게 치러지는데 1회가 2월 달에 붙게 되고요. 2회가 8월 달에 됩니다. 아무래도 여름에 보는 게 겨울보다는 응시 인원이 좀 더 많다.
그래서 올해도 이거랑 비슷한 수준. 그리고 여기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은 인원이 조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2회로 갈라진 게 2025년에 처음 시작됐는데 그게 이제 한 해 지나면서 조금씩 인원이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여름에 응시 인원도 작년이랑 비슷할 거다 이렇게 보내주고요. 그러면은 50문제, 쉬운 문제 50문제가 출제된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줘야 되느냐? 일단 금상을 생각한다면 많이 틀려야 세 문제라고 보시죠. 거의 다 맞아야 금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여상 그냥 수상이라도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정적으로 생각하시면 한 50문항 중에 40문항 감점제 적용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간단하고 지식을 그냥 또 이거 알아 몰라 이것만 묻는 형태로 나는 게 문항수가 제곱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기본 점수를 깔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은 진짜 실제 시험 봤을 때그 정도는 무난하게 접수가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준비하는 목적 해서 그다음에 일반 진학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저희가 진행할 건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지금 현재 가령 2학년 지금 현재 2학년이고 이제 여름 방학이 다가오고 하는 학생들이다. 이게 2학년 가을이면 확실히 저는 화학대회 준비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이제 진로 따라 다른데 나는 영재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2학년 가을이다 그러면은 화학대회 준비할 때가 아니다. 영재고 입시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2학년인데 화학대회 준비할 거예요. 겨울에 시험 보고 내년 여름에 다시 한번 상황이 볼 거예요 하는 학생들이 만약 있다면 이제 그 어떤 경우에 그거는 학생들한테 그걸 추천하냐면 저는 가고 영재고 아예 생각 없고요. 자사고 가거나 일반고 가서 내신 관리하고 의대 쪽이에요. 의학 계열로 진학을 하겠다. 영재고는 의학 계열 진학에 이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일단 당장 물론 대학 간 다음에 뭐 반수를 하든지 뭐 재수를 하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일단 고3 때 진행하기에는 의학 계열 진학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사고나 일반고 가서 의학 계열 하겠다인 학생들이라면은 중3 때도 하는 거를 추천을 하지만 이제 주로 이게 공부를 해서 어떤 데 도움이 되냐면 일반고 가서 공부할 거에 도움되는 것보다는 자사고나 역제, 과거나 영재고, 과거나 영재고에서 일단 입시 준비에 있어서 일단 도움이 되는 것. 일단 뒤에서 다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출제 범위는 좀 많이 다릅니다. 화학 대회는 전 범위를 다 봐야 되고요. 영재고 입시, 과거 입시는 중등 교과 과정과 관련 있는 단어만 하기 때문에 범위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고 문제 유형 자체가 너무 많이 그래서 영재고 입시가 지금 당장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 같은 경우는 화학대회 준비 지금 할 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조금 여유가 있어서 2학년 여름방학 전에 화학대 이제 2학년 여름방학 전에 화학 공부를 한번 하고 2학년 여름방학 때 화학대회 한번 경험해보고 가을부터 영재고 준비 들어간다. 이런 일정이 가능하다면 화학대회를 한번 해보면서 화학을 전반적으로 다 전범위를 다 보게 되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제 조금 더 관련 이제 영재에서 다루지 않는 단어까지 알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볼 때 해석을 해내는 게 훨씬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화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화학을 한번 경험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영재고 과거 내신과 관련된 건데 학생들이 영재고 시험 치르고 나서 이제 영재고 결과 나오고 나면 학생들이 일주일 뭐 짧은 한 3, 4일 이 정도 기분 좋게 놀다가 다시 이제 영재고 가서 할 거 대비하느라 많이 바빠집니다.
그때를 생각한다면 이제 그때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입학 전에 화학 같은 경우 일반 화학 정도까지 한 번쯤 하고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이제 그거를 시간 여유가 될 때 2학년 이전에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제 시험까지 한번 치러봤던 학생들이라면 이제 영재고 합격 결과 나오고 나서 다시 그걸 복습할 때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게 미리 좀 되어 있어야 들어가서 이제 내신 관리하는 것들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많이 아시겠지만 뭐 내신이나 수능이나 이런 게 많이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내신도 등급제가 5등급으로 바뀌고 수능도 이제 선택 과목 이제 과학 이제 탐구 영역에서 보는 게 이제 공통과학, 공통사회 이걸 보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변별력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각 뭐 입시 발표 나고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제 주요 학교들에서 우리는 이런 과 진학할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수능과 상관없이 뭐 물리를 꼭 듣고 와야 된다, 화학을 꼭 듣고 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의학 계열, 약학 계열 생각을 하는 경우라면 화학이나 생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생각하신다면은 이제 화학대회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입시 준비, 이제 들어가서 고등학교 내신, 대학 입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학교 1, 2학년 입장에서는 몇 년 뒤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리 주위에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부모님이 얘기를 해도 학생들은 그게 맞았습니다. 당장 닥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부한다가 안 되는데 이게 화학 대회라는 것을 중간에 수상한다고 뭐 어떤 다른 게 나오는 게 없는데 그냥 학습 동기 유발 차원에서 그냥 요거는 이제 매번 설명회 때마다 어머니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집에서 어머니께서 학생들한테 뭐 좀 거래를 해라. 저도 이제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야, 너 기왕하는 김에 좀 더 욕심내서 상 받아가라.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어머니랑 딜을 해서 너 평소 갖고 싶은 거 그거 어머니랑 이제 딜해서 시험 한번 잘 노력해서 잘 봐보고 이제 그렇게 해봐라 라고 말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이런 시험이 한 번 있고 거기서 자기가 어떤 성취감을 느껴본다거나 할 수도 있고 이제 중간 단계에 점검할 수 있는 무언가 있다라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 공익육아 차원에서 도움이 될 거다고요. 일단 이게 영재고 대비와 관련돼서인데 지금 통합과 그다음에 일반 선택의 화학 그다음에 진로 선택의 이제 두 과목까지 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화학 내용 전부 다랑 그다음에 일반학 범위 추가되는 것까지 잡아봤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중등 과정 단원하고 관련이 있는 영재고 입시랑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럼 여기에 안 들어간 단원들 예를 들어 산연비, 산화환원 이 부분은 산연비나 산화환원 내용을 본격적으로 뭐 영재고 시험에서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학기 때 화학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살짝 이제 예시나 이런 것들로 언급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서울영재고에서 교과 과정인데 앞에 것이 1학년 때 진행하는 게 여기 지금 화학 원투라고 되어 있는 이게 화학 원투가 있고 뒤에 3, 4가 있는데 앞에 원투라고 되어 있는 저 내용들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이제 일반 선택 화학이랑 진로 선택의 두 과목 포함한 거라고 보시면 이제 영재고 자체 교재인데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게 다 1학년 때 다루신다. 그래서 저거랑 그다음에 학생들이 화학 4까지 그런 경우 잘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2학년, 3학년 때 화학 이제 자기가 주로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화학 3 정도까지 근데 이 정도 화학 3 정도까지는 일반 학범이 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한번 공부를 하고 들어간다면 학생들이
입학해서 공부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다. 그런 거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하고 심화 차이, 홈페이지에 뭐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해놨었습니다. 처음에 일반 심화 두 개를 가르면서, 일반 심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고, 출제 범위를 얘기를 했는데, 얼핏 보면은 일반이 범위가 작고 심화가 범위가 많아 보이는데요. 이게 같은 단원의 내용을 얼마나 자세하게 풀어서 주제들을 적어놨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심화에서 다루는 이제 주제 중에 일반에서 아예 안 다루는 주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 일반화 범위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뭐 용해 독성형, 이온의 침전과 분리, 여기서 원자 구조에 대한 것, 주기적 성질 이런 내용들은 고등 교과가 지금 빠져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제목 그냥 산화환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또 산연기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얼마나 더 깊게 들어갈 거냐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좀 크게 주제들을 표현해 놓은 게 지금 일반에서 표현해 놓고 심화는 그걸 다 잘게 쪼개서 지금 표현해 놨습니다. 원자 구조에 대한 얘기도 보호 모형, 원자 오비탈, 뭐 전자 배치 이런 식의 이야기를 쭉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차이가 얼핏 보면 심화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일반이 뭐 훨씬 덜 해야 된다, 덜 해도 된다 인 것처럼 보이는데 범위만 놓고 따지면 결국은 다 일반화 정보를 바꾸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번 겨울에 2월 달에 치러졌던 시험지에서 그냥 하나 예시로 따온 건데, 문제가 똑같아 보이죠? 똑같은 문제 맞고요. 이게 1번에서는 23번에 있었고, 심화에는 2번에 있었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지금 차이가 뭐냐. 이제 난이도별로 갈라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총 70문제를 출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 중, 하 갈랐을 때 20, 30, 20 이렇게 출제를 해서 그중에 이제 한 30문제 정도가 일반이랑 심화가 겹쳐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제 좀 쉬운 게 20문제 더 붙어 있는 게 일반, 그 다음에 난이도 조금 높은 게 더 붙어 있는 게 심화.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그러면은 이제 파이널 준비하고 원서 접수, 이제 응시 시험 접수할 때쯤 이제 쌤 저 일반 봐요, 심화 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학생들이 평소 공부했던 거, 그 다음에 중간에 테스트하거나 했던 거 가지고 이렇게 평점해서, 너 정도면은 심화도 해볼 만도 한데, 아니면은, 너는 요번에 그냥 일반 보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은 또 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뭐 상담하면서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이게 이제 대략적인 거 이제 교육만 잡아보면, 이제 화학 원수가 막 끝났고, 일반학 범위 내용은 그냥 파이널 기간 중에, 뭐, 핵심들만 이렇게 추려서 진행을 해줄 건데 핵심 개념들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개념이 있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걸 할 텐데 이제 딱 화학 원투까지 끝나고 그냥 파이널 들어오거나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리 안 하고 그냥 일반 정도 도전해보는 게 꽤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한 양이 좀 된다. 나는 지난 겨울에 일반 한번 시험 봐봤다. 요번에 이제 심화까지 조금 더 문제 연습 더 해서 또 도전해보겠다. 이런 학생들이라면은 이제 심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학을 준비하는 기본 과정은 일단 올림피아드 화학이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올림피아드 화학은 모든 교과 과정 내용에다가 플러스해서 화학의 준비에 필요한 내용인데 이제 완전 일반학 내용까지 넘어가지 않고 관련 단원에서 조금 더 나가는 정도까지 해서 필요한 개념들 집어넣어서 중 28회 수업으로 물리화학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이 이제 개념 배우는 과정이 이게 끝나면 수업하는 단계로 스텝 과정. 지금 현재 스텝 과정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금 물리화학 범위의 거를 복습을 하고 이제 기출 문제를 보기로 좀 보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시간상 이번 여름에 스텝 심화까지는 지금 못 나가는 상태고 일반까지 하고 파이널 넘어가게 되는데
파이널 과정 들어가서는 일반학 범위 개념들 또 추가해서 알짜 개념을 소개해주고 이제 문제 연습. 이때 문제 연습량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방학 때는 그래도 학생들이 방학 때 물론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학교는 안 간다 해도 할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좀 더 낼 수 있는 게 방학이라서 방학 기간에 이제 문제 연습량을 좀 늘릴 거고 문항수가 그래 되면은 거의 1,500문제 정도가 연습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학생들한테 이 얘기하면은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하는데 막상 문제를 보여주고 너네 봐봐. 지금 너 이 문제 푸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 이거 뭐야? 그러면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이란 이 정도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1,500 문제라고 해도 그렇게 부담 안 될 거다. 한 번에 숙제로 한 80문제, 뭐 이렇게 100문제 이렇게 나가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그냥 숙제하는데 걸리는 시간? 물론 이게 아예 뭐 내용을 좀 많이 까먹었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내용을 다시 복습해가면서 봐야 되는데 이런 조금 더 걸리겠는데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면은 시간 안 걸려서 학생들이 숙제하는데 그 정도 하면 되고 물론 문제 푼 다음에 오답글 체크해서 왜 틀렸는지 그 다음에 추가로 개념들 외워야 될 것들 체크해서 외우고 이런 시간은 또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관계가 진행될 거고 지금 현재는 스텝1까지 진행 중이고 이제 파이널 관련돼서 이제 개강되는 거 말씀드리면 파이널 시간표가 지금 두 개 반인데 지금 요일이 토요일, 수요일, 일요일, 목요일, 목요일인데 요게 근데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토요일, 일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직 학생들이 방학을 하기 전이니까. 방학식 하는 날짜가 되게 월, 화, 수 정도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모두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회차 수업은 동일 수업이 진행돼요. 학생들 일정에 따라서 나는 토, 수반으로 신청을 했는데 수업 올 때는 토, 목으로 출석을 해도 동일 내용을 동일 화차 때 동일 내용, 동일 진도 가지고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수업은 조지임 선생님이 들어가시게 되고 수목 수업을 제가 들어가는 그래서 어차피 같은 회차 수업은 같은 선생님이 같은 진도 가지고 동일한 내용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평소에 토요일, 수요일 보다가 이번 주는 뭐 좀 일이 있어서 토요일, 목요일 올 거예요. 예, 그렇게 오는 거 가능하고요. 애초에 시간표 구성을 이렇게 가능하도록 지금 짜둔 거고,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수업은 시간표가 토요일은 저녁 시간, 일요일 시간 이렇게 진행되고, 그리고 수요일 수업, 목요일 수업, 주중에 진행되는 수업, 방학 기간 중에는 아침에 진행되고, 마지막 주가 이때는 학생들이 되게 월요일, 화요일 이때쯤 개학이 더라고요. 그래서 15일이 공휴일이어서 월요일까지 대체 공휴일하고 대부분 학교가 8일날 개학이라서 19일하고 20일 이때는 아침 수업은 안 되고 저녁 수업 요 한 주만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고사 관련된 거는 총 4회 치러질 거고 매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수업 끝나고 학생들 가서 점심 먹고 와서 온다. 점심 먹고 저는 집에 가서 다른 일이 있는데요. 그럼 집에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거고요. 물리대회랑 다르게 화학대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건대가 이제 고사장 어떻게 건데 해마다 이제 잡는 걸 보면 이제 거기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2시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모의고사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보고 뭐 갈 수 있다면 학원에서 보고 그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 다 맞춰보고 문제에 대한 질문까지 하고 그러고 갈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거고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 봐야 된다. 인 경우는 어머니랑 연락을 할 겁니다.
어머니랑 연락을 해서 시험지 파일을 어머니한테 보내드리고 집에서 출력을 하든지 해서 볼 수 있도록. 이게 오프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력한 상태로 이렇게 치는 거 보고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뭐 성적 처리는 뭐 바로 다음날 끝나고 나면 금요일날 바로 성적 처리돼서 어머니들한테 성적표를 보내드릴 건데 성적표는 이런 형태로 나가요. 각 단어별로 이제 주제별로 배점이 얼마였고 이 학생이 몇 점 받았고 이제 전체 정답률은 어떻게 나오는지 본인은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분석을 한 거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목표 학생이 어떤 답을 썼는지 이런 것들 다 들어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된 성적표를 시험 보고 나면 금요일 날 어머니께 보내드리는 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수업 영상은 매번 영상 사이트에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질문할 거리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클리닉 시간은 수요일, 목요일 수업 끝나고 시험 보고 뭐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금요일 마지막 날 22일이 시험 날인데 22일 바로 직전에 이제 오후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클리닉 말고도 저나 조지훈 선생님이나 학생들한테 번호를 알려주고 전 개인 번호 그냥 학생들한테 다 뿌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문제만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라. 뭐 인사말 이런 거 쓰고 뭐 학생들이 그거를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인사말 저도 괜히 많이 있는 거 필요 없고 물론 바로 들어가자. 그냥 문제만 질문할 문제만 사진 찍어서 보내라. 사진 찍어 보내면 해당되는 뭐 설명을 필요하면 설명이 좀 길어지면은 직접 다 메일을 써서 그걸 다시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뭐 이렇게 써서 보내고 할 내용이 아니고 조금 설명이 더 길어진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통화 가능하냐 물어보고 통화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다 질문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또 욕심내서 해주면 좋겠는데 방학 때 워낙 할 게 많고 다른 중요한 과목도 많고 해서 어, 조금 그냥 아쉬운 정도 그 정도로 진행하고 화학 관련돼서는 요 정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류스 원장 박상수라고 합니다. 이제 분리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리대에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그래도 이게 최근에 이제 물리대회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는 중학생 물리대회라는 대회로 저희가 시험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경시 형태의 문제들도 있었고 난이도도 어느 정도 있었고 학생들이 어쨌든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지만은 학생들이 그것을 돌파했을 때 쌓이게 된 물리 실력이 굉장히 상당히 탁월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그러한 중학생들이 도전하는 저희 물리대회의 중급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대회를 과연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쟁은 있겠지만은 사실 저는 그런 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좀 물론 여러 가지 문제풀이의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잘 습득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물리학의 어떤 본성이라든지 본질적인 내용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초반에 한 두 프레임 정도는 그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과연 논쟁이 필요할까? 보통 우리가 논쟁하면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 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만 논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제로 물리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의 발전은 실제적으로 논쟁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이거 상당히 큰 논쟁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갈릴레이는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래도 지금은 도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턴 역학과 상대성 이론도 상당히 서로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이란 무엇이냐, 빛의 본성, 화동설이냐 입자설 이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물리학자들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빛이 입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빛이 파동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게 마치 사람의 성격과 비슷한 게 아니겠느냐. 100% I인 분들도 없고 100% E인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I, 어떤 때는 E 것처럼 혹시 빛도 이런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지만은 빛의 파동설이 맞다면 설명되는 현상들이 많고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자기파, 무선 통신의 개념은 파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지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또 반면에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빛의 입자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서로 상충이 되는 내용들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가 있었고요. 그다음 양자역학의 헬스 문제. 최근에 양자 물리학에 대한 관심을 또 많이 갖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영재고나 이런 학생들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자기도 그냥 막 찾아가면서 양자역학에 굉장히 본질적인 논쟁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어와 아인슈타인의 논쟁, 보어와 하이젠베르그의 논쟁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과연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과연 측정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논쟁일 수 있는데 이런 논쟁을 거쳐서 물리학은 서서히 발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논쟁이 없었으면은 물리학은 아마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절대로 발전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끊임없는 논쟁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끊임없는 논쟁들이 있고 그 논쟁들의 어떤 일부분 그리고 어찌 보면은 특정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학생들이 현재 배우는데요. 그 다음에 문제의 목적은 뭐냐면 서로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쟤를 논리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저를 정복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검증하기 위한 맛. 그러니까 상대방의 논리를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반대 입장에서 검증해보고 그 검증 과정을 만약에 혹독하게 거쳐 나간다면 그게 완벽한 이론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육에서도 이런 문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리학회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일부 학생들이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긴 있겠지만 물리토론 대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결국 A라는 의견, B라는 의견, C라는 의견 이런 것들이 상호 여러 가지 존재를 할 때 그것들이 찬성, 반대 아니면 중립 아니면 조종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을 벌이는 대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논쟁에는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 사회적인 현상에 있어서 우기면 되고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지만 과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논쟁은 하되 분명히 존재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증거가 기반이 되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이것들은 측정을 해서 확증된 것만 인정을 하는 쪽으로 모든 논쟁의 결론이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나는 이거 나한테 이렇게 우길 수 없습니다. 그런 나의 논리가 아무리 확실하다 하더라도 자연에서 보내준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의 논리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자기 의견들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물리학에서의 기본적인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물리학적 논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물리 개념의 충분합니다. 사실은 논쟁을 붙으려면 사실 알아야죠. 저희 우리나라 속담에도 알아야 명장을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내가 그 대화에 끼일 수 있고 그 대화에 끼어들어서 의미 있는 여러 가지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쟁을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물리 개념에 충분한 이해가 있어요. 학생들이 아주 가까이에서는 학교 내신 공부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나가서는 입시도 해야 되고 또 멀리 더 멀리 나가서는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각자의 일을 하면서 자, 사회활동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목적도 있고 어떤 의미적인 목적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이 논쟁입니다. A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반드시 맞는 것도 아니고 B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게 맞는 것도 아니고 서로 논쟁을 하면서 합리적인 어떤 귀결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 알아야죠. 알지 못하면은 논쟁에 끼어들 수 없을 뿐더러 논쟁에 끼어들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리 개념의 이해는 첫 번째는 과학 현상에 대해서 의미 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거라서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의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고 틀린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요거는 작년에 저희 영재고반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제가 이제 영재고반에서는 이제 매번 데일리 테스트를 저희가 실시를 하는데 그때 작성한 답안이 대충 주제는 소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리인데 사람만 소리를 내는 건 아니다. 이건 이제 공룡의 소리입니다. 근데 사실 무감스럽게 어떤 사람도 공룡의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공룡이 살았던 시기하고 저희가 살았던 시기가 다르죠. 물론 영화에서는 공룡이 냈던 소리를 재현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재현인지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공룡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럴 것이다. 암컷이 내는 소리가 더 높을 것이다. 더 높은 소리를 낼 것이다. 제가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어쨌든 이거는 진동수의 차이다. 사실 그래서 진동수의 차이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소리를 내는 관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소리를 내는 관 있죠. 목부터 입까지 여기가 이제 소리를 내는 관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암컷이 짧고 수컷이 깁니다. 이거는 마치 악기를 연주할 때 짧은 악기는 높은 소리를 내고 긴 악기는 낮은 소리를 내는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암컷이 내는 소리를 저희가 들을 수는 없었지만 높을 것이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제 논리적인 이제 근거를 들이대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필요한 지식은 객관이라는 게 뭐냐? 물리학적으로 이제 객관이라는 것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파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진동수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런 식의 답안입니다. 실은 이게 물리학에서 요구하는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답안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 자신이 알고 있는 물리학적인 지식과 개념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추론해봐봐. 추론해봐.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 돼야 돼. 말도 안 되게. 근데 이 추론을 갖다가 그냥 창의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아무 공상의 나래를 펼치는 건 좋은데 아무런 개념적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소설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에서의 추론은 기본적인 물리학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놓고 거기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깃들여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일 효과적인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처음 단계에서는 기본 개념의 완벽한 학습을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고 해서 계속 개념만 보면 이해가 되냐 천만의 말씀. 물리학에서는 개념을 이해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인한테 끊임없이 테스트를 해봐야 돼. 자기는 아무리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물리학회에서 주관하는 물리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하고 똑같이 연 2회 실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과는 다르게
물리대회에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집에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화면을 보면서 시험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오지선다형입니다. 그 다음에 30문항 이내 출제가 된다고 있는데 보통 한 18문항에서 25문항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과 마찬가지로 모든 합시 감점제가 적용됩니다. 물리 문제는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기대값이 0이 되려면은 해당 배점의 4분의 1을 또 감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맞으면 해당 배점, 안 쓰면 0점, 틀리면 해당 배점의 4분의 1을 저희가 감점시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과정으로 구분해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시험을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하루에 2가지 과정도 동시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 시간이 약간 분리가 돼가지고 딱 두 과정 정도까지만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과정별로 숙제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시험 이제 중급 과정이죠. 중학생 물리대회의 버전에 가장 가까운 단계는 이제 중급 과정인데, 중급 과정은 중학교 물리, 고등학교 통합 과정의 물리 정도까지라고 하지만 살짝 그 이상까지도 시험 문제에 다뤄지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과정은 고등학교 물리를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고, 대학교 일반 물리에 약간 미적분을 사용하는 문제들, 약간 고급 수학을 사용하는 문제들도 다뤄지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TPL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평가랑 절대평가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절대평가는 그냥 하나의 전체 학생들이 보는 학생들의 그 자기의 한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급 과정이라고 하시면 고급수 과정, 중위 과정 저희는 한 50% 정도 이상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50%에서 한 뭐 30% 정도 이거는 저희가 추론입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대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실버는 그 윗단계, 그 다음에 골드가 가장 윗단계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나누는 승급 기준 절대평가로 학생들의 어떤 승급 과정 등급을 학생들이 결정을 하고 가장 최상위 등급, 예를 들어서 중급 과정이면 골드고 고급 과정이면 다이아몬드죠. 그 과정 중에서 한 상위권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대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상, 최우, 수상, 우수상은 중급 과정은 골드 과정, 골드 등급을 맞은 친구들 중에서 상위 학생들.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저희들 사실 잘 파악은 못하겠지만 아마도 50% 이내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고급 과정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해서 승급 및 시상을 하게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항을 대체적으로 보면 소급은 사실은 물리학에 5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역학, 전자기, 화공광학, 연력학.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기타로 묶었는데 사실 이 기타는 현대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물리 과정. 대개 이 기타에 대한 이건 대개는 현대물리가 맞습니다. 현대물리라는 것은 이제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 물리학의 기초적인 내용들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초급 문항은 총 25문항이고 이런 비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급 과정,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중급 과정은 역학이 제일 높습니다. 18문항인데 그 중에 절반이 역학입니다. 중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역학입니다. 50% 정도의 출제 비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 그 다음에 화공공학, 의외로 연력학의 비중이 약간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기타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고 기타 과정은 거의 나오진 않고 이 4가지 분야 중에서 나오게 된다. 거의 최근에 트렌드를 보시면은 거의 출제 비율은 거의 일정하게 비율이 고착화가 된다는 점도 정말 눈여겨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대회는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고등물리 또 대학물리까지 하기 때문에 현대물리 과정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역학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고 역학 전자의 비중은 비슷하고 그 다음에 현대물리 비중이 조금 늘어났다. 이것도 역시 쭉 보시면은 최근 대회에서는 그 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TPL 물리대회가 실시가 된 지 2023년도 1회
실시가 됐는데 이제 7번 실시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시험부터는 거의 출제 비율이나 출제 방식이 큰 변화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가 있을 겁니다. PPL을 준비한다면 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리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을 자기가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물리 문제 풀이를 통해 학생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직관적인 이해, 특히나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의 과학 또는 뭐 브릿지 과정이라고 하죠. 그 과학을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좀 한다는 친구들이 가진 학습 태도 중에 하나는 이거 쉬워. 그래서 대충 그냥 눈으로 쭉 보면 이해가 되죠. 잘한다는 친구들은. 그리고서 숙제를 해라, 숙제를 해라. 저는 근데 뭐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냥 대충 보면 이제 알겠다 싶어가지고 답만 살짝 아니면 좀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은 한 줄 정도 살짝 하고서 마무리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아무리 학생들이 잘한다 하고 직관적인 이해 과정밖에는 이 과정에서 머물러 있으면 본인들은 아무리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고 머무를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업그레이드는 안 돼요. 우리를 진짜 잘하려면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정량적인 해석은 같이 그쪽으로 뭐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이 자연현상을 수식화시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하는 그런 습관들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 단계로 학생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가 아니겠느냐. 나머지 과정은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 한번 김호원 선생님께서 기출 문제를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보입니다. 먼저 초급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초급 문제의 가장 특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중등과학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뭐 간단하게 기체의 부피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찾아보지. 그다음에 직류회로 간단하게 건전지와 전구, 전류, 전압 등 중등과학에서 충분히 공부했다면 풀어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대부분 수행되고요. 그 외에는 뭐 단위를 물어보다든가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초급 때 약간 흔적이라고 하면 범위는요. 사실 그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초급만이 유일하게 범위가 물리학 백과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물리학을 직접 만든 네이버의 온라인 백과사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물리학 백과에서 낸다라고 한다는 말은 사실상 물리학 모든 범위에서 문제낸다라는 말이어서 얼마든지 낼 수가 있긴 한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들 그리고 직전에 나온 것들을 보면요. 이런 거 플라스마, 방사선, 바이오직 등등등 문제 하나하나를 뭐냐 방사선에서 그렇게 공부해봐라 라고 하면 거의 정답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냐 혹은 그 문항에 대해서 한번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가 있냐 혹은 그거의 특징을 알고 있냐 정도의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막상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랬거든요. 네, 요번 연도 이제 작년에 바로 직전 대회에서 작년에 올해 이거 약간의 좀 특이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문제 구성 자체가 단도 문제랑 좀 많이 다릅니다. 왼쪽 문제는 케플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네. 케플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얼핏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케플러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법칙, 이 법칙, 3법칙이 각각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유체역학입니다. 유체역학에서 뭐 유체의 속력, 그다음에 그 관의 단면적, 그다음에 압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유명한 베르놀 정리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그 크기 관계라도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이번 수업 때에 좀 특이하게 상당히 어렵게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라관은 일단 기본은 당연하지만 넓은 범위를 얕게 물어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등과학은 당연히 충실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본이 이게 중등과학을 충실히 공부해서 중등과학의 내용은 충분히 알아야 하고 중등 물리겠죠. 근데 물리학 백과는 수천 페이지의 글이 수만 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읽기는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그걸 읽어봤자 고난도 문제를 풀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 이런 물리학 백과에서 모든 걸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물리학 백과에서 지금까지 나온 초급 대회들 같은 걸 봐가지고 문제를 봐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발췌된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저희가 파이널 수업 때 교재로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교재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거를 집중하게 저희 TP의 모의고사죠. 이 교재랑 모의고사는요, 저희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학원 물리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굉장히 친절하게 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세미나 하면서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누가 본다면 뭐 싸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약간 치열하게 이 문제에 허점을 짚고 또 방어하고 이렇게 서로 토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문제들도 준비되어 있고 이거를 푸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축구 대회의 수상 비율 같은 거는 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요. 요 오른쪽 숫자들은 저희의 역수한 시험집이나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학원에서 그 대회를 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몇 점인지 조사해가지고 얻은 거라서 당연하지만 숫자를 막 믿지 마시고요. 하지만 특징이 좀 보이긴 하죠. 비율 자체는 계속 조사해봤더니 이 비율은 거의 고정인 것 같더라고요. 이 비율대로 상과 등급을 주는 건 같은데 평균적으로 그냥 뭐 대상 점수 조사했을 때 한 85점 정도였다면 올해 2월 달 대회에서는 뭐 70점 정도로 받아도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54점 정도도 우상이었습니다. 이 불합 등급 자체가 한 상위 65%인데 30점이었습니다. 30점인데도 불합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같이 이 고난도 문제가 갑자기 추가가 되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고 점수가 쭉 내려간 거를 볼 수가 있죠. 물론 그건 되게 경험상이긴 한데 보통 그렇게 나이가 갑자기 쭉 올라갔으니까 확 친 거잖아요. 다음 때에 조금 더 쉬워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니라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급 대회는 이 정도로 분석하고요. 그래서 중등부학 내용을 적용을 숙지한 상태에서라면은 적어도 불등 등급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등부학에 나오지 않는 물리학 백과에 나온 내용 혹은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상을 하고 싶다면은 저희 수업과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중급 때 좀 많이 들으시니까 좀 더 길게 분석을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학이 가장 많은 분야였어요. 아홉 문제죠. 거의 절반이고. 근데 역학이 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기초적인 개념 그리고 간단한 계산 문제도 당연히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올해 나온 것이 이런 힘, 시간 그래프 분석이라든가 그냥 간단한 역학적 에너지 보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단위를 물어본 거 이것도 나옵니다. 근데 당연하지만 이 단위를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뭐 중력상수 G의 단위를 뭐 외우거나 숫자를 외우거나 이럴 것까지는 없는 물리법칙을 보시면 알겠지만 힘, 질량, 거리 이런 것들의 기본 단위는 학생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의 관계를 이용해서 추론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아까 얘기했던 그 추론력을 가지고 있다면요.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좀 특징이 있다면 역학 문제에서 약간 짐을 좀 긴 편인 문제가 조금 나온다는 겁니다. 작년 문제에서는 더 길었는데 올해는 좀 짧아진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다 보시면 와, 왜 이렇게 길어? 라 할 수가 있죠. 근데 길긴 하지만 천천히 읽어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나 물어보는 질문은 단순 조화 운동의 기본적인 성질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해봤고 풀어봤다면 사실은 빠르게 파악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도 있는 그런 문제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굉장히 길고 이게 뭔가 싶지만 읽어보면 그냥 포물선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만 물어본 거라서 사실상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실수 없이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학 문제가 다 쉬운 건 당연히 아니고 역학에서 당연하지만 어려운 문제, 우리가 뭐 필러 문항 이런 거 이런 게 당연히 역학에서 등장할 때입니다. 작년 여름에는 이렇게 두 물체가 충돌 직전에 어떤 정보를 주고 충돌한 이후에 정보를 주고 그래서 운동량 보존과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아주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2월에는 물체를 미끄러뜨려가지고 마찰이 있는 곳을 지날 때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한 번 더 지나면서 또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운동을 풀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운동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추 능력을 이용해서 논리적인 순서로 정확하게 풀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략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답을 맞추다 보면요. 이런 문제에서는 사실 실수가 많이 나오고 또 혹시나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문제를 푸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문제 이용도 다양하고 약간 뭐랄까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9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인 전자기하학은요, 갑자기 약간 이게 뭐랄까, 힘이 좀 빠지게 됩니다. 전자기하학부터는 문제들이 매우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기초적인 개념, 그리고 기사는 나오더라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것도 나온다. 특히 전자기하학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전자기 유도에서 부담기가 뭔지 아냐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자기가 오른손 법칙 이런 거 할 수 있냐 정도가 나와가지고요. 학생들이 잘 알고 있고 실수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사실은 잘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연력각도 연처럼 막 어려운 구간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물질 상태가 변화할 때 열 에너지가 어떻게 출현하는지 혹은 열 평형 그렇다고 온도가 같아질 때 열이 이동하는데 그 열이 이동하면서 뭐 얼만큼 이동하는지 정도를 물어보는 막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열의 이동에 대해서 특징을 알고 있는지 정도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실 조금 더 쉽고 숫자도 별로 많지 않은 게 파동 방화 문제입니다. 대학교는 거의 중등과학 수준으로만 거의 대부분 나오고 전자기파의 종류, 뭐 전자레인지에 뭐가 쓰이냐 정도, 그 다음에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을 알고 있냐 정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쉽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렵지는 않지만 그 문에 나와 있는 논리나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 책을 보고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지만이 맞출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급대회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자면 중급대회 그 숙제 범위가 통합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과학 문제가 나와요. 그 통합과학에서 물리 파트에서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 작년 여름에 나왔던 핵융합, 그다음에 올해 나왔던 초전도체 이런 것들. 물론 통합과학이라고 해봤자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 막 깊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핵융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초전도체가 뭐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통합과학 내용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하는 물리물리라고 하는 고등학교 물리를 거의 다 다루는 그런 문제에서 그런 교과서에는 나오지가 않는 내용이다라는 거. 물리물리만 배웠다면 이 부분들 요거에 대해서 뭐 핵융합이나 초전도체는 워낙 유명한 거니까 뭐 유튜브 영상에서 본다면 알 수가 있겠지만 그런 거라도 아니라면 이게 뭐지? 하면서 당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 올림픽에 나온 내용들을 충분히 공부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림픽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 중요하다. 하지만 통합과학 내용, 아까 얘기했듯이 올림픽에 없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아는 것과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훈련하려면 저희가 고제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통합과학 내용으로 저희가 통합과학을 그것 때문에 또 따로 배울 필요까지는 저희가 없다고 파이널 수업에 있는 그 문제, 고제 문제에 그 통합과학의 내용을 살짝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들이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잠깐 배우는 것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물론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막 열심히 해주셨지만 추론 능력은요. 그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문제를 더 적고 끝이면 사실은 추론 능력이 커지지 않아요. 항상 중요한 거는 스스로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 그래서 저희는 항상 숙제를 먼저 내주고 그 숙제를 내준 범위를 그 다음에 수업을 하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집에서 고민하면서 풀어오지 않으면 그냥 제가 앞에서 풀어준 문제의 어떤 수식이나 이런 것들 그냥 적고 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요. 그게 막 생각보다는 많이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집에서 스스로 고민해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고민을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그 풀어낸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정답을 맞춘 문제라고 하더라도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그냥 물어보거든요. 왜 그게 맞는지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학생들이 갑자기 말해줘요. 정답을 자기가 맞춘 문제대로 말해줘요. 왜냐면요.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 수준간에 비어있는 논리적인 과정들이 있던 것이고, 그걸 그냥 암으로, 직감적으로 그냥 건너 뛰어버려요. 근데 설명하라 그러면 그 부분이 말이 턱 막히는. 그래서 설명을 한번 시켜보는 게 가장 좋고, 설명한 다음에 내가 왜 이거 설명 못하지? 그럼 그 부분을 읽어보고, 당연하지만 읽어보는 것만으로 힘들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질문. 그래서 왜냐면 앞에 있는 쌤들은 바로 그 고민을 다 해본 사람들이 왜 그렇지? 이렇구나라고 그 깨닫고 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거니까 그 사람한테 질문하지 않고 혼자 고민한다면 사실 꽤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겁먹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수업 시간에 저는 항상 괜찮으니까 질문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핸드폰 번호를 주기 때문에 항상 질문을 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질문을 많이 안 해요. 왜냐면 학생들은 질문하는 습관이 잘 안 들어있으니까. 하지만 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질문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말해줄 거니까 언제든지 아무리 이상한 질문이라도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하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의고사 문제 수없이 많은 토론과 고민 끝에 다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수업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으니까 그 모의고사 4회짜리 모의고사를 다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문제들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꽤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국대회 인원과 수상 비율이고요. 수상 비율은 뭐 매년 안 바꿨습니다. 또 트렌드가 아마 100첩을 대상으로 맞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하나 틀리면 막 소수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0점이 대상, 그다음에 10점 단위로 아마 수상 것들이 끊어져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는 다 추정이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 그림도 이거 다 추정 값입니다. 하지만 흐름은 볼 수 있고 초반에는 약간 이 대회가 아직 안정이 안 되었을 때 70점이 쉬웠어. 30점이 브론즈고 이랬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조금 쉬워져가지고 너무 좀 쉬워졌어. 한 2024년도 이럴 때는요. 너무 쉬워가지고 막 100점, 90점, 50점 이렇게 70점 문제도 그냥 브론즈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살짝씩 어려워져가지고 지금은 약간 안정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점이 계산, 그 다음에 10점씩 나눠가지고 아마 자르는 것 같다. 라는 건데 이건 당연하지만 전부 추론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럼 이 다음 때에도 이럴 것이냐?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급은 대부분이 이제 고등학교 물 단계에서 출제가 돼요. 이런 뭐 힘과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징유회복 아니면 뭐 특수성대로 등등등. 하지만 문제를 한번 보시면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물리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난이도 문제는 아니고 대회다시피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하지만 올림물리 정도 들었다면 올림물리에서 어려운 문제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기본적으로 가지고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 맞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일반 물리 그리고 미적분까지 쓰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단순 모멘트라고 하는 고등학교 물리에서 나오지 않는 일반 물리에서만 나오는 개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첫 번째 문제였는데 상당히 까다로워. 궤도 방정식을 푼 다음에 미분을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도 풀어야 되면 일반 물리도 당연히 들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적분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는 배워야지 전부 다 해결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거 외에도 최근에 특징이 약간 질문이 좀 전체적으로 길어졌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요. 대부분 다 비리가 있는 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긴 거. 근데 이런 것들은 당황만 하지 않으시면요. 한번 학생들이 보면은 이거 그냥 문제가 비면서 이끌어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버리는 이거는 유명한 이수슬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길다 보니까 당황할 수 있으니까요.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경험해본 문제라면요. 그런 거구나 하고는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으니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올림물리와 일반 물리를 충실히 공부하는 것 이런 게 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황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겠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문제풀이 훈련은 당연히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파이널 수업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추론 능력도 마찬가지로 그냥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깊게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쌤들한테 질문해보고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신 다음에 모의고사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제 비율 그다음에 아마 거의 비율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도 점수 거의 이것도 다 시험치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만약 고등학교 비율이
올린 물리만 배웠으면요. 사실 고유대 등급이 한계고, 왜냐하면 일반 물리에 나오는 내용들이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게 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풀 수가 없으니까 올린 물리만 배워서 고급 대회를 본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원장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PL을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학생들한테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은 어쨌든 개념들을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체계화를 시키는 게 좋은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요약 노트를 한번 작성해 봐라. 자기만의 어떤 요약 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틀린 문제들만 자기가 정리할지 아니면 자기가 풀었는데 조금 뭔가 헤매서 풀었다든지 아니면 내 풀이는 이건데 선생님 풀이는 좀 다르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본인이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입시나 모든 어떤 대외 문제나 이런 것들의 출발은 기출문제 분석부터 들어갑니다. 기출문제에서는 보통 그 출제진들이 또는 아니면 그 어떤 그 대회를 주관하는 분들이 그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살짝살짝 숨겨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기출문제나 아니면 이 대회에서는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본인들이 좀 같은 시간 준비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어쨌든 빠짐없이 꼭 풀고 자기가 한번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이거의 조금 응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같이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로 학생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TPLD 파이널 프로그램 시간표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 아무래도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중급이기 때문에 중급 반들의 반수가 조금 많습니다. 학생들이. 단지 이제 고급 보는 친구들은 상당히 인원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고급 보는 친구들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이 훨씬 더 많고 그 고등학생들도 그냥 고등학생들이 아니에요. 영재고나 그 학생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내신을 공부하고 있고 굉장히 물리를 어렵게 공부하다가 툭툭 시험을 보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경쟁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는 측면 하나, 그 다음에 일반 물리까지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하나, 이것 때문에 사실 고급을 지원할 학생들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 학원에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론에 관계없이 저희는 계속 고급반을 운영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관리는 저희들이 뭐 아시다시피 수업 영상을 다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학생들이 뭐 결석을 했든 아니면 자기가 수업 시간에 살짝살짝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업을 들었지만 일부 기억이 안 나는 친구가 있으면 여기 와서 얼마든지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복습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중급 과정에서는 복습 테스트를 저희가 한 6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이 내용은 뭐 별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문제를 제대로 소화했는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들을 조금씩 변형하는 그런 문제들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6번에 걸쳐서 시험을 하고 시험 시간은 30분. 뭐 TPL 대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모든 시험은 다 온라인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숙제를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이제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사실 수업 시간에 숙제 검사를 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사실 학생들한테 더 많은 수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많이 적응을 많이 한 친구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면 학생들이 저희가 풀고 폰으로 이렇게 찍습니다. 특히나 좀 많이 해본 친구들은 진짜 한 손으로 넘기고 찍고 하면 뭐 업로딩 하는데 보통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숙제를 했는지 저희가 또 선생님들이 확인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 상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교재는 아직 뭐 매년 저희가 이제 교재를 만드는 건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도 넣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최근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1회 때 학원에서 TPL 대비 모의고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그 문제들을 저희는 그냥 바로 이 대비 교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들 또는 좀 트렌드가 바뀌었다면 그런 문제들을 반영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교재가 계속 바뀝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요번 1회 때 겨울 때 사용했던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의 순서는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을 합니다. 이건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왼쪽은 중국, 오른쪽은 고급인데 기출문제를 무조건 분석을 하고 학생들이 이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습 문제로 들어가요. 예상 문제로 들어가서 이 문제들, 이 문제들은 실천은 뭐 시중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까지 저희 학원에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의고사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전에 한국중학생 물리대회 시절부터 해서 또 물리대회로 바뀌면서 학원에서 봤던 모의고사들 이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다 수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또 모의고사를 볼 수 있도록 물론 학원 전체적으로 보는 모의고사도 있지만 또 본인들이 한번 자기가 스스로도 연습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를 저희가 수업을 합니다. 이 모의고사는 저희들이 작년 지난번 물리대회 또는 지지난번 물리대회 때 저희가 학원에서 봤던 모의고사를 그대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실전과 같은 연습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재를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항상 모의고사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4회에 걸쳐서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해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약간 문제들을 할당은 아닌 할당을 저희가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세미나에 참여를 하시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내달라고. 근데 항상 저희 원칙은 기출문제 형식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라고 선생님들한테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 이제 문제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이 문제들 중에서 쪽 취향의 문제들만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스타일의 문제들로 저희들이 좀 섞일 수 있도록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저희 학원하고 아마 학원하고의 차이점은 이걸 겁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모의고사를 출제를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김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내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이제 문제를 푸십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 현장에서는 좀 속된 말씀으로 따지면 계급장을 다 떼버립니다. 많이 알건 적게 알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오류가 있다면 오류를 발견을 해야 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조건들이 있다면 아니면 또 학생들이 또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미리 검증을 해서 걸러낼 수 있는 작업들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모의고사를 위해서 이미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그게 몇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세미나를 거쳐서 문제를 또 보완하고 필요한 문제들, 부족하다는 문제들은 또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모의고사를 실시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따끈한 밥을 먹이고 싶습니다. 식은 밥 먹이고 싶지 않고 따끈따끈한 밥. 그래야지 학생들이 저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긴 그런 수업을 학생들이 받아서 본인들이 진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부터 저희가 내일
밤까지 시리우스 물리대회를 실시합니다. 우선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긴 합니다. 이 시험 본다는 게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뭐 참가비는 전혀 없고요. 이미 이제 출제는 해놨고 학생들이 이제 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 오늘보다는 내일 많이 볼 것 같은데 내일 저녁까지 학생들이 이 중급 형태입니다. 약간 중급 과정 난이도로 해서 저희들이 시리우스 분리대회를 실시를 하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성취도가 좋은 친구들은 저희가 소정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뭐 연락을 못 받으시거나 아니면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은 한번 학생들한테 좀 잘 푸시를 하셔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생님입니다. 저희 선생님인데 여기 이 줄에 계신 분들은 실제로 수업하시는 선생님입니다. 임성호 원장님은 초급을 담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기아 선생님, 김영호 선생님, 그 다음에 김호원 선생님, 이성대 선생님, 이 초급 그리고 저하고 이성대 선생님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급을 대개 하시고 이성대 선생님하고 저는 주로 고급을 담당을 하고 저는 중급까지도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좀 엄밀한 작도로 저희 학원에서 진짜 학생들이 물리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검증된 훌륭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서 수업을 잘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출제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정 때문에 수업에는 참여를 못하시고 출제만 또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장균 선생님하고 박성 선생님은 이제 토 영상에도 같이 참여를 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수업도 기획을 하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문제들도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제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닉을 학생들한테 실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클리닉 타임은 저희가 아직 결정은 하지 못했고, 결정이 되는 대로 공지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클리닉 타임을 계속 운영을 했는데, 워낙 학생들이 이제 방학 동안에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고, 저희들이 이제 와서 같이 공부하고 질문해봐라 하면은, 첫째 주에는 한 2명 나타나고, 둘째 주에는 한 3명 나타나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주 돼서야 한 4명 정도 나타나고, 이 시간들을 충분히 잘 활용을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학생들의 참여율을 좀 올릴 수 있을지 좀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클리닉 타임은 추후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겁니다. 저희들은 학생들의 어떤 가능성 하나를 엿보고 그 가능성들을 어떻게 하면 현실화시키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이 요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Q&A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고 이거 끝나면 이제 마음껏 좀 궁금하신 부분들은 좀 질문을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